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경현입니다. 요즘 주부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보면 아이들을 위한 독서의 그 모임에 어머니들 많이 참석하죠. 예를 들자면 뭐 동화를 읽는 어머니 모임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뭐 문학교실 등등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어머니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동문학 작가가 되고 또 평론 활동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 참 재밌는 게, 이 주부들이 우리가 그 시장에 가서 고등 한 마리 살 때도 이게 신선한지 아닌지 잘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 과자 한 봉지를 사주더라도 보면 꼭 그 유통기간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죠. 근데 그 작가 얘기가 자기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아이가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나이가 돼서 책을 사줘야겠다고 해서 서점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서점 가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책이 우리 아이한테 이롭고 좋은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아이들 책을 다 읽어보고 직접 골라줘야겠다 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창작도 하게 되고 또 평론도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서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서 보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할 말이 많아 책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과거에 중세기만 하더라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당대의 성인들이 작가들이었죠. 그래서 그 성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인들 옳은 말씀을 그냥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됐는데, 근대 사회 이후로는 개인의 자유가 신장이 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작가로 등장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독자보다도 못한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고르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우리 아이들 혹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구분할 줄 알고 비교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책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게 할까 하는 문제를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비판적으로 읽다, 혹은 뭐 비판적 읽기, 비판하며 읽기, 이렇게 해서 비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판적 읽기라는 것은 독자가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비교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능동적인 읽기라고 그렇게 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냐면요, 대개 이제 아이들은 그냥 책의 내용은 무조건 다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읽어가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들도 좀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읽는 그런 그 문제를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책을 읽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 생각을 가지고 읽다가도요, 나중에는 책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책 내용이랑요, 제 생각을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판하며 읽는 방법으로요, 독서를 할 때요, 어느 부분에서요, 어떻게 비판을 하면서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 맞는 말 같은데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보셨죠? 네. 사실은 그 독서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며 읽기가 아주 고도의 독서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자의 생각을 내 생각과 연결시켜서 그게 정말 옳은지 아닌지 하를 판단하고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비판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자가 작자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생각을 통해서 작자와 대화하면서 정말 그 내용이 참일까 거짓일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비교 판단하면서 읽는 그런 능동적인 읽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뭐가 전제가 된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완전한 책은 하나도 없다. 모든 책은 오류가 있다는 걸 전제를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책은 무조건 옳으니까 꼼꼼히 무조건 읽으라고 강요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실제 아이들하고 비판적 읽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까지 다루어서 보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비판적 읽기의 지도 원리로서 제일 먼저 보면 말이죠. 작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책을 사기 책 칼피, 책 날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책을 지은 저자의 뭐가 나옵니까? 양력이 쭉 나오죠. 그 양력하고 책의 내용의 관계가 신뢰성이 있냐 없냐를 우선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다룬 책인데 직업이 농부라고 했을 경우는 맞질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실제로 아이들이 그 국어 평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위장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말하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글에서 보면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해내는 것. 이것도 위와 좀 유사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문학 작품의 경우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저는 완전히 허구다 하는 구분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거는 선정 기술을 발견하기는 광고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고에 홍수시 살고 있는데 광고에 속아서 물건 잘못 살 때 많죠. 그래서 이런 거 선정 기술을 발견하기 같은 경우에도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추론의 오류를 발견하기. 자, 저자가 어떤 글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견이 돼요. 자, 따져보면 상당히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찾아낼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저자의 주관적 감정이 담겨 있는 단어를 발견하는 것. 자, 어떤 글을 읽어보면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감정에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작자의 의도나 목적,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그 다음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름대로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8가지의 그 지도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 원리를 통해서 실제를 하나하나 해보면은 아이들의 비판적인 그 읽기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어머니든 그 교사든 간에 이런 지도를 하기 위한 주의점이 있어요. 그 제일 먼저 이제 주의점 보면은 PDP는 비판적 읽기를 일단 가르치기 쉬운 거 혹은 좋은 자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과서만 갖고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 위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읽기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어디 이야기책이나 유머책이라든지 신문, 광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판적 읽기 자료로 다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실제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일단 비판적 독자가 돼야 돼요. 요거는 교사나 그 학부모는 그냥 책을 읽으라고만 얘기하고 아이하고 같이 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다가 그 동기유발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비판적 읽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옳은가 아닌가를 갖다 한번 되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판적 읽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논리와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의 책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생각과 저자의 그 생각을 연결해서 그 어떤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리니까, 저자 생각이 옳다든지,
그 다음 네 생각은 아직 부족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논리나 어떤 가치를 갖다 정말 그렇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답만 강조하지 말고 교사가 비판적 읽기 질문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 이런데 이렇게 해요. 엄마가 할 때도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이죠. 대개 아이들은 보면은 교실의 상황은 교사가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예요? 교사의 말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말이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이랬을 때는 너희들 생각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런 식의 대화를 할 때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이죠. 책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생각 어떠냐가 아니라 글에 대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어떤가를 비교해보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나 어머니는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 제가 독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매개로 해서 작자하고 독자 사이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늘 아이들하고 어머니 사이에 혹은 작자 사이에 대화를 가지고 읽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습관이 많이 형성된 아이들이 나중에는 비판적 읽기를 스스로 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비판적 읽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어떤 지식이나 기능이 아니라 평상시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비판 의식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다 보면 흑백 논리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그 아이들이 그 이지메라고 해서 좀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학생들이 뭐 논리라든지 또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지 못한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비판적으로 읽자 혹은 비판적으로 생각하자 할 때 비판에 대한 개념의 문제 같은데요. 비판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비교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비교해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까지 이지매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현상은 안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지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도의 실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나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혹은 비판적 읽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작자 혹은 어떤 자료, 신뢰성의 문제, 작자나 자료의 신뢰성 판단하기예요. 자, 이 작가의 책을 읽을만 한지, 이 자료가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아이가 야, 올해부터 크리스마스가 휴가가 아니래 하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말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누가 그 얘기 하대 그랬더니 내 옆집 친구가 그러더라. 신뢰성 있어요, 없어요? 버스 안에서 누가 말하는 걸 들었어. 아니면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그 얘기를 누가 했는가, 또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자 자료의 그 신뢰성 판단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 의견은 뭐예요? 작가의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들이죠.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해밍웨이는 미국 작가다.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왜 사실인가요?
예. 미국 문학사 책을 넘겨보면은 바로 그 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스페인 작가는 미국 작가보다 낫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어떤 문학사를 뒤져봐도 스페인 작가가 미국 작가보다 낫다는 말은 안 나오겠죠. 또 그 밖에 엘살바도르는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이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그건 지도책을 딱 찾아보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이건 의견이겠죠. 왜냐? 말하는 사람의 뭐예요? 판단, 의견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실과 의견을 갖다 구분할 줄 아는 것. 책 속에도 보면 말이죠. 은근히 저자가 자기 의견이면서도 뭐예요? 사실인 것처럼 뭐예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 상당히 재밌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현실과 허구 문제예요. 이야기 같은 글에서 보면 말이죠. 어떤 그 사실적인 얘기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뭐예요? 꾸민 얘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나 복사해서 한번 나눠줘요. 나눠주고 한번 읽어보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이 현실적이고 어느 부분은 허구적이다 하는 걸 뭐예요? 구분하게 하고 그걸 갖고 왜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고 이게 왜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엄마하고 아이가 서로 대화를 했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전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광고 있잖아요. 자,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소비자를 설득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장할 경우가 있겠죠. 이게 과장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소비자는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광고문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또 구태여 그렇지 않더라도 TV 볼 때 TV에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가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시험 칠 때 그 가구를 안 하고 틀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광고량이 큰데 아이하고 얘기를 받으면서 이제 광고물을 TV 광고할 때 저게 정말 과장됐으면 과장됐냐 안 됐냐 그런 걸 평상시 보는 습관을 약간 길러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문에 광고물을 오려서 주고 어떤 면이 과장이 됐는지 예를 들면은 이 진공청소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가운데 최고의 것이다고 만약 그런 광고가 있다. 그런다면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말 하는지 그렇죠?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게 과장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 그러면은 이 화장품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유행에 호소하는 거죠. 남들이 다 쓰면 나도 써야겠다.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겠죠. 그런 식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명한 배우가 날마다 이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그 유명한 배우처럼 되기 위해서 남 따라 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갖다가 어떻게든 끌어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과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면이 과장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 발견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 단어 제가 짧게 썼습니다. 그 주관적인 감정 단어 발견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한번 글을 보시죠. 요 세 가지 글이 있어요. 똑같은 사실을 갖고 어떤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자기 주관을 담아서 글을 썼는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필자 A가 쓴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밤 시간에 추위와 어둠을 무릅쓰고 새벽 4시 30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청 소속의 용감한 5명의 경찰관들은 평범한 지역 시민인 홍길동 씨의 차고에 잠복하고 숨어있는 악명 높은 범죄자를 사로잡았다. 이런 글이죠. 자, 어떤 면에서 주관적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죠. 다음 글은 보면요. 오늘 새벽 4시 30분에 5명의 경찰관들이
홍길동 씨의 차고에 숨어있는 수상한 사람을 구속했다. 같은 사실을 기록했지만 좀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죠. 예. 그 다음 또 하나 글을 보죠. 오늘 새벽 4시 30분에 거칠고 힘센 경찰관들이 홍길동 씨의 차고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불쌍한 실업자가 추위를 피해 숨어 있었다. 그 다음 연결해서 보면 말이죠. 불필요한 폭력과 위협으로 그 거친 경찰관들은 따뜻한 차고에서 약한 그 남자를 차가운 방공기가 있는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그를 경찰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경찰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자, 필자 A와 B와 C 같은 사건을 놓고 기록을 했지만은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 담기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자, 어느 글이 그 주관적인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A, 또 A하고 C. 자, 왜 그 글이 주관적인가요? 어떤 주관적 감정 있는 단어를 발견했습니까? 우선 C를 먼저 볼까요? 거친 경찰관. 이렇게 되면 모든 경찰은 거칠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경찰관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작가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A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뭐 자랑스러운 경찰청 소송할 때 이때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경찰 신문의 기자가 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경찰 편에 서서 그렇죠?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갖다 악명 높은 뭐예요? 범죄자라고 미리 단정을 짓고 있죠. 마치 경찰관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런 주관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그 객관적인 글은 뭐였을까요, 아까? B였겠죠. B에서 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에 5명의 경찰관들이 홍길동 씨의 차고에 숨어 있는 수상한 사람을 구속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단어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B가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했고 A는 경찰관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C는 불쌍한 실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악명의 범죄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뭐예요? 작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관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심하게 읽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작가의 의조나 어떤 목적, 그 다음에 관점 파악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주관적인 감정 단어 발견하기 유사한데요. 어떤 작가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톤이 있어요. 좀 친근하게 우호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비난하게 쓰는 글도 있겠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글을 일단 작가의 글을 하나 나눠줘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작가가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자, 아까 저쪽에 글을 들자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관의 활약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불쌍한 실업자를 갖다 괴롭히는 경찰관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주고 관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관점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떻다 하고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밖에 그 작가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를 한다 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 왜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대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 세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알려진 책을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 이때 좋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은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좋은 책인지, 또 아니면 그 아이의 정서적인 면에서 좋은 책인지, 안 그러면은 어떤 지식을 얻는 데 좋은 책인지. 이 좋다는 기준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나한테 어떤 면은 좋다 하는 걸 일단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좋다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거, 그 다음 발달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적합하다, 좋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뭐예요? 읽어야 된다는 판단을 아이들끼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별로 좋지 않은 책을 제시를 해주고 이 책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수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에 관련된 또 내용에 관련된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은 7가지의 종류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독서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흔히 글을 읽을 때 글 쓴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글 읽기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비판적인 독서의 중요성은 우선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판적인 독서라고 하면 표현이나 내용상의 오류를 짚어내는 걸 비판적인 독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비판적인 독서는 저자의 한 발 뒤에 서서 저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주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독서의 중요한 점은 바로 그런 독서 태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어떻게 읽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읽느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읽기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책의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비교 판단해서 가치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책이 있고 작가가 있는데 그 많은 책과 작가의 글의 내용을 우리가 따져가면서 읽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읽기이기 때문에 이 비판적 사고는 독서를 통해서 일정한 습관이나 태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들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 지도를 해 주셔야지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독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